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은 예로부터 학자의 고장, 어떤 충렬의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태계학파의 그 수많은 학자들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실천에 이르러서도 선비로서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모범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상소이고, 또 이러한 상소 가운데서 조선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0,000명이 서명했다는 만인소입니다. 이러한 만인소의 그 우두머리격인 지도자격인 소두는 대부분 태계학파의 또 학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태계학파의 학맥의 어떤 성격 형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 소두로서 소개드릴 분은 우리 의성 지역의 민산 유도수 선생님과 그리고 영주 지역의 치암 김석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조선 후기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와 어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상소를 올려서 두 분 다 모두 책임을 지고 멀리 그 북한 지역으로 기양을 가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그 배소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은히 불이익을 받을 줄 알고 상소를 했고, 또 유배의 과정에서 또 전혀 그 굽히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와 저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남긴 시와 또 그분들에 대한 당대의 그 임남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세기 후반, 그 20세기 초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위급 전망의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정조 이후로 이어지는 그 노론 집권하에 있어서 뭐 탕평적이 부분적으로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당 독재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숙종 이후로 벼슬에 진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울분이 바깥으로 또 분산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영남 선비들의 그동안의 그 억눌렸던 심정이 바로 만인소라는 어떤 분출을 통해서 하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러한 그 만인소의 최초의 상소는 바로 그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은 데 대한 동정의 마음으로서 태계학파의 영남 남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1792년에 사도세자 복권을 위한 만인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도세자 복권 만인소의 소두는 그 태계학파의 학맥을 잇는, 그것도 적천을 잇는 바로 대산 이상정 선생의 그 조카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만인소는 실제적으로 태계학파에서 주도를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세자 복권 만인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그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 뭐 서울 차패라든가 또는 장원세자 추존, 그리고 서원 철폐만대, 그리고 대왕군의 봉안소라든가 또는 척사, 뭐 복제기억만대소 같은 만인소가 그 본물이 터지듯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유도수 선생과 그 김석규 선생은 1875년에 그 흥선대원군 뭐 이하응 이분을 다시 정계로 맞이하자는 그 봉안만인소와 그리고
1881년에 있었던 기하 정책을 반대하는 척사만인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 1875년 3월 5일조에 고종실록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고종이 이제 정교하기를 그 유생들의 그 상소에 대해서 그동안 엄하게 그 조심해라, 이 말은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데 무엄하게 그 상소를 하였으니 이것은 이 왕의 국가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매우 통탄스럽다, 아주 분하기까지 하다라는 어떤 고종의 심정이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인소의 소두였던 그 유도수, 그리고 상소문을 지은 그 이학수 영주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업무를 이제 만인소의 그 일을 처리하는 도청의 그 이상철 그리고 서승열을 잡아다가 형조에서 뭐 고문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서 저 먼 그 유배지로 보내라라는 고종의 특별 지시가 형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제1차 상소에 있어서는 고종의 그 상소에 대한 어떤 답변이랄까 상당히 그 온유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왕위와 어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그 고종의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날 3월 6일조에 이제 형조에서 올린 보고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고종이 지킨 대로 그 유소제인인 우리가 이 만인소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록에서는 선비들의 상소라고 해서 유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질적 벼슬에 있는 그 제지 어떤 관리들의 소가 아니고 그 벼슬하지 않은 제야의 그 유학자 유생들의 소이기 때문에 유소라고 부르는데, 그 유소제인인 유도수와 그리고 이학수, 이상철, 서승려 등을 아주 엄하게 그 형신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정으로 인해서 이 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신을 하지 않고 그 소두였던 유도수는 들주목에, 그리고 이학수는 초산내, 그리고 이상철은 갑산에, 서승려는 벽동군에, 모두 다 그 이 길주라든가 초산, 뭐 갑산은 아마 조선 시대의 그 유배지에서는 최악의 아주 먼 곳입니다. 거기에 압송하도록 했다고 이제 그렇게 형조에서 고종에게 보고한 글이 고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만인소의 그 실제적 책임자였던 민도사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만인소에 참여해서 소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상소의 어떤 역사적 배경, 정치적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산 유도수 선생은 그 간양이 풍산유씨죠. 우리가 이 북부 지역의 풍산유씨들은 모두 그 하해에서 그 출발을 합니다. 이 유도수 선생은 그 하해에는 큰 집인 겸암, 그리고 작은 집인 충효당인 그 서해 종가가 있는데, 바로 겸암 선생의 그 지하로서 의성의 사촌 쪽으로 이거를 하신 분의 이제 후손입니다. 이분은 그 호가 민산인데, 이 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그 구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그 구산은 누구냐 하면은 그 우리 중국의 송나라 때에 유명한 성리학자였던 정호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호정이의 제자 가운데 양구산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구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양씨가 살았던 곳 지명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산의 옛 지명이 중국에서는 민중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산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자기 호로 삼았는데, 바로 이 민산이라는 말 속에서는 송대 그 주령계, 정호, 정의, 그리고 장제, 주돈이로 이어지는 송대 성리학의 학문을 개성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민산 선생은 물론 과학을 집에 어릴 때는 집에 조부로부터 공부를 하고 또 좀 성장해서는 그 사촌에 안동김 씨들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스승으로서의 집필을 한 것은 풍산유 씨의 그 자기들 그 개당 유주목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서해의 그 셋째 아들인 수암의 그 후손으로서 상주에 살고 있었고, 이분은 아주 그 학문도 깊었고 또 충분히 정치적으로 나가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지만은 오로지 그 상주의 그 향리에 물러나서 학문만 했던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민산의 학문적 성향도 바로 스승인 개당 유주목 선생의 그런 학통을, 그리고 그런 정신세계를 개성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산 선생이 뭐 고향은 그 의성의 사촌이지만은 그냥 태어난 곳은 그 안동의 예안의 태곡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이 안동의 예안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부분 조선시대 때는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민산 선생은 뭐 요즘으로 치면은 안동분을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한 이제 개당 유주목의 학문적 그 영향과 지도를 받고 나서 과거에도 뭐 응신하긴 했지만은 그 뭐 몇 번 시도는 하고 했지만은 그 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문과에는 급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874년에 개원군을 정계에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됨으로써 75년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길주에 오래 계시다가 한 5, 6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경상북도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강원도에 속해 있던 평해에 이제 그 배소가 이제 옮기게 되고, 그러다가 84년도에 그 해배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근 10년간 유배 생활을 한, 그 조선시대 유배를 뭐 10년 이상 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만인소로 인해 가지고 10년 이상의 그 유배를 당하신 분은 아마 민산 선생이 그 유일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뭐 후학들을 양성한 한 6, 7년 동안 하시다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분이 학문적으로 그 유배의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어떤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그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그 그레이드를 높인 어떤 그런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어떤 불행한 것이었고, 또 그것도 그 영남의 유림들을 대표한다는 어떤 그 책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당한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인소로 인해서 영남의 선비들의 그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어떤 정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신이 올곧게 생생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저술로는 그 문집인 민산집 이외에도 그 북천 금폭록이라는 기양 뭐 유배일기와 같은 것인데 있고, 그리고 또 개당 그 스승인 개당 유주목 선생이 부탁한 상감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감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조선시대의 역대 재상들의 행적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인데 아주 정치적인 위정자들이 참고할 만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풍산유시의 학문적 연원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조부인 유승조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그 당대의 큰 학자였고 또 문집을 남겼는데 아마 유승조의 가학적 어떤 방향이라는 지침이 민산 선생의 평생의 어떤 삶의 지표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자라면서 그 인근의 사촌마을의 우리 안동김 씨들의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김양규라는 분으로부터 아주 서로 어떤 종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스승으로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양규라는 분은 우리 정제 학파의 정제 스승인 손재 남한조, 그리고 또 입제 정종로 같은 당대 대산학과의 아주 거백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큰 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계당 유주목을 사사함으로써 계당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당 선생의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주도를 했고, 더구나 영광스럽게도 계당의 선생의 행적을 총정리한 행장을 쓰신 분이 바로 민산 유도술 선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태계 선생의 경우는 행장이 짓는다 그러면은 태계 제자들이 한 300명이 뛰어난 선비도 있지만은 그 중에 행장을 짓는다면은 그 제자가 가장 제자 중에서도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계당 유주목 선생 같은 분의 경우에 그 행장을 지음으로써 우리는 이 민산의 가학과 그리고 학문적 계보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산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과연 이 민산의 어떤 정기적 일생에 대해서 또 글을 누가 짓는가 하는 것도 민산에 대한 평가를, 후학들의 평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문, 묘갈문은 저는 유도헌이라고 풍산의 당대 최고의 또 학자였고, 그리고 민산 선생의 행장은 처감 김도하 선생이 지었습니다. 이 처감 김도하 선생은 안동 일직의 구미 출신인데, 이분은 그 당시의 평가로는 남쪽에는 면후 각종석이 있고 북쪽에는 처감 김도하가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특히 문학과 문장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고, 그러면서도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될 때 자기 집 대문에다가 큰 글씨로 한일합방을 크게 반대하는 집이다 라고 써붙임으로써 의병장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지만은 일본 순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학자면서도 그리고 독립지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민산 선생의 문집에 행장과 묘갈문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충렬, 어떤 정충의 그런 하심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산 선생이 그 당시에 국가와 어떤 민족을 위한 그런 위해서 일신안위를 버리고 상소를 하시는데, 과연 당대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인식이랄까, 이제 그렇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문적으로는 계당 유주목의 적전을 잇는다는 것은 서예학파의 학문을 잇는 것이고, 서예학파는 우리가 태계학파 가운데서도 학봉학파와는 조금 달리 어떤 경세적인
당시 다시 말해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또 민생의 어떤 문제에서도 깊은 또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고종이 직접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대원군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대원군에 대해서 부자간의 의리에서 아버지를 어떤 편드는 그런 관점을 지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대원군이 정치의 중심에서 물러나서 양주에 집거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제국주의 일강의 침입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강의 침입으로 인해서 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같은 복잡한 그러한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과연 조선의 나라가 어떻게 주권을 확보를 하고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매우 일촉즉발의, 어떻게 보면은 촛불이 꺼지려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휘군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남의 선비들은 마침내 이제 만인소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배경으로서 결국은 소도로 추대되어 유배의 10년 동안의 뼈아픈 어떤 고통과 고초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물론 유배 가신 분들의 속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보면은 군주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어떤 비분 같은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서 우리는 민산 선생이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대학의 노노명자 대학 중용의 사세 하나인 대학은 어떤 학문의 어떤 요체뿐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해야 정치를 수신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수신의 어떤 요체를 통해서 임금의 어떤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금폭록을 저술해서 왕에게 한다는 그런 기억도 이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군왕에 대한 그리고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편 어떤 단충과 같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절의의 하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산 선생의 어떤 심리라 할까,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배를 가기 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민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난 다음에 오원절구의 15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첫째 시입니다. 근데 그 첫째 시에 보면은 나는 낭민의 후예다. 이 낭민이라는 것이 바로 송대, 우리 북송대 영계로 이어지는 성리학, 신유학의 주자학의 후기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민산정을 짓는 곳이 바로 구산이라는 산의 북쪽에 있는데, 이 구산이라는 지명이 아진이에게 했던 구산 양씨, 바로 주자에 큰 영향을 미치던 양씨가 이 구산에 살았기 때문에 구산을 양씨가 살았던 민중이라는 지명을 따가지고 자신의 민산이라는 호로 삼고 정자 이름도 민산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자라는 명칭 자체가 송대 유학의 정통을 개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학자로서 태계학파의 학자로서 어떤 국가 간의 어느 경계를 넘어뜨리는 어떤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산정을 지을 때는 짓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털을 봐줬을 뿐이고, 후일을 지려고 한 것은 유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유배에서 뭐 많은 그 시와 글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것도 일종의 유배 문학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한국 한문학사에서 큰 어떤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산 선생의 경우에도 그 기양을 가는 출발에서부터 뭐 돌아오시는 그 과정에까지 많은 이제 신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그 기양지로 가는 때의 어떤 신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를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75년에 정월 보름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정월 보름 하면은 대보름인데 대보름 날에는 그 달이 가장 밝고 달이 주는 그 상징과 이미지란 것은 그 객지에서의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운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민산 선생이 지은 그 시도 보면은 사양,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과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은 그런 건 이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집을 떠나서 있는 어떤 객지에서의 또 고달픔 또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은 저 먼 곳에 유배된 기양객으로서의 그런 고통은 충분히 감내한다고 하는 결연한 어떤 의지도 또 시에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순한 어떤 여행을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어떤 충정을 뜻을 전달하다가 뭐 임금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왔다는 어떤 강한 어떤 자부심도 이러한 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배지 객지에서의 슬픔은 아마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에 그러한 정서가 극도로 발현될 것 같습니다. 그 생일날 지은 시를 보면은 자신의 어떤 삶이 기구하다, 아주 험하다, 험벽하다 이렇게 자탄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모에 대한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를 자식으로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시에 담았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선비들의 생각이겠지만은 생일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준 데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그런 기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로서의 마음가짐, 어떤 자성, 어떤 성찰이 그러한 시에 또 담겨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러한 뜻은 결국은 이런 기양지의 결과로 인해서 기양의 결과로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떤 한탄도 이러한 시에 복합적으로 또 실려 있습니다. 민산 선생의 유배지 지은 시는 뭐 한 50여 수에서 한 60편에 이르는 아주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러한 시의 정서 흐르는 깊은 내면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국입니다. 부자로 우리가 압축해서 이해한다면은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 우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우국은 결국은 충과 효로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우연히 읊다라는 그런 시에 보면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신음하는 나머지 난초와 해초 같은 그런 세월이지만은 난초와 해초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 가운데서도 아주 향기로운 풀입니다. 그것은 충신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은 난초와 해초와 같은 그러한 물론 뭐 자만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향기로운 풀이지만은 그러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막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기양 와서 어버이를 그리워할 뿐 단지 직접 봉양하지 못한 데 대한 이러한 슬픔도 드러냈습니다. 이 우연히 읊다는 시는 하필이면 또 한갑 때 60이 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충가효는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염원도 또 시에 담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조선시대 유배객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뭐 파렴치한 법이 아닌,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이유를 위해서 그 기양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중국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절의와 충의를 지킨 분들에게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전국시대 때의 노중련이라는 분입니다. 이 노중련이라는 분은 그 우리 진이 당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바로 그 이전의 인물인데, 만약에 진이 천하를 통일한다면은 나는 저 동해 바다에 걸어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절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평해에 기양가 있을 때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 노중련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자신의 어떤 그 결연한 마음을 다시 다지는 어떤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민산이 그 존경했던 분은 송대의 그 악비라는 분입니다. 이 악비는 뭐 그 당시에 그 진해라는 간신과 아주 대척점 관계에 있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어떤 충의하신 뭐 정충의 어떤 보국의 어떤 정하라고 표현되는 만큼 조선시대 선배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이 그 악비를 그 인용한 그 시에 보면은 그 시가 어떤 시냐면은 우리 그 봉안소가 왜 이 그 영남 만인소에 그 중요하냐면은 이 소가 1차, 2차, 3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를 이어서 4차, 5차, 6차로 계속 이어지는 선비들 어떤 그 지속적인 그 상소의 어떤 그 분화점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데, 마침 그때 5차, 6차 때에 홍제학이라는 선비가, 이분은 강원도 출신이고 하서 이항로의 제자인데, 이분이 올린 상소가 가장 격렬했습니다. 그 이전의 상소는 대부분 외를 특히 외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부를 해야 되고, 서양 문물에 대해서 또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러나 홍제학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국은 홍제학은 그 일로 인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산 선생은 홍제학의 상소를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씨가 바로 이 악비에 견준, 홍제학을 악비에 견주면서도 그 악비와 같은 충정이 바로 홍제학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결연한 또 의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의 벼슬살이에서 결국은 이제 해배가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에 지은 시도 눈물이 읽으면 흐를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우분과 어떤 간기의 그런 그 마음이 이 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집은 다 헤어지고, 그때 마침 헤어진 담벼락에는 국화만이 그래도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화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 그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다른 꽃은 다 지지만은 국화만이 그 풍상에 견디는 어떤 그런 절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국화를 보면서 아마 자신이 국화와 같은 어떤 그 감정이입의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국화의 그 향기가 아직도 피어났다는 데서 자신의 어떤 강한 어떤 생명력이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산 선생은 제가 한 30-40분 동안 말씀한 것은 주로 유별에 대한 시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외에 남겨져 있는 문집의 시는 학문적인 시가 상당히 있고, 그 자연에 대한 그 울품 또는 그 어떤 천인 하별의 유학자적 아주 깊은 내면의 그런 정서가 반영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어느 날 그 봄산에 그걸 쳐다보면서 이것은 그 태고의 그 천지가 나누기 전에 어떤 그런 면모를 산을 통해서도 인식을 했고, 그리고 가을 달을 바라보면서도 그 맑고 깨끗한 그 어떤 경지를 바로 성현의 마음에 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저러한 산과 달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거기에 뜻을 붙이면서 한평생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봐서 진정한 그 시대의 선비였고,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민산 유도수 선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예, 이상으로 민산 유도수 선생의 상수를 중심으로 그분의 사상과 그리고 시문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